나는 좋은 엄마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늘 나를 불쌍하다고 했다. 남편 없이 아이 하나 키운 여자,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바친 어머니. 그 말들이 싫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없었다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엄마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정당화해주는 증명서 같았다.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잘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민수가 6살 되던 해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 바닥은 차가웠고 사람들은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다. 아이만 보고 사세요. 어머님이 강해지셔야죠.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수는 내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실패하게 두지 않겠다. 그때는 몰랐다. 그 다짐이 아이의 인생을 옥죄는 시작이 될 줄은. 그날 이후 나는 엄마가 아니라 전부가 되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공장에서 일했고 아침이 되면 남의 집 청소를 했다.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학습지 배달을 했다. 집에 돌아오면 민수는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 그 말이 입에 붙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 말이 너무 기특해서, 너무 미안해서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민수는 조용한 아이였다. 말썽도 없고 고집도 없고 엄마 말이면 다 들었다. 나는 그걸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빠 없는 아이니까. 그래서 더 챙겼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더 통제했다는 표현이 맞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나는 민수의 일정을 직접 짰다. 학교, 학원, 집, 그 외의 공간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 애랑은 놀지 마. 저 집에는 공부 안 해. 민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응. 그 한마디면 끝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내 아들은 다르다. 말 잘 듣는 아이가 성공하는 거야. 민수가 처음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걸 말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봄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미술학원 가보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웃으면서 말했지만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다. 그림은 취미로 하는 거야. 그걸로 밥 벌어먹기 힘들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도 조용히 밥을 먹었다. 며칠 뒤 아이 방을 청소하다가 공책을 봤다. 예전엔 페이지마다 그림이 가득했는데 그날은 문제풀이만 빼곡했다. 나는 안도했다. 철들었네. 괜한 생각 접었구나. 그게 아이 마음이 접히는 소리였다는 걸 나는 전혀 몰랐다. 나는 늘 말했다. 엄마 말 들으면 손해볼 일 없어. 엄마는 다 해봐서 아는 거야. 그 말은 아이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민수는 점점 스스로 결정하지 않게 되었다. 엄마, 이 학원 어때? 엄마, 이 친구랑 어울려도 돼?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뿌듯했다. 아직 나를 필요로 한다는 증거 같아서. 중학교에 들어가자 성적이 나왔다. 민수는 상위권이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나는 이유를 물었다. 왜 틀렸어? 집중 안 했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말 속에는
협박이 들어 있었다. 내 희생을 배신하지 마. 민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표정도 어두워졌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사춘기겠지.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는 몰랐다. 내가 아들의 인생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내 인생의 증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 사랑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패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중학교 2학년 가을, 민수의 수학 성적이 처음으로 떨어졌다. 아주 크게는 아니었다. 늘 1등급이던 아이가 2등급 초반으로 내려온 정도였다. 담임은 말했다. 아이가 조금 지쳐 보입니다. 요즘은 사춘기라.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동장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괜히 발끝만 보았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성적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설명해. 민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말했다. 문제가 좀 어려웠어. 그 말에 내 속에서 무언가가 확 올라왔다. 어려우면 더 해야지. 너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이 반성하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반성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수의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기 시작했다. 학교, 학원, 자습, 복습, 오답 정리, 잠자는 시간마저 계산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엄마도 이 나이에 이만큼 일해. 그 말은 아이에게 비교 대상이 되었다. 엄마는 견디는데 너는 왜 못 견뎌? 민수는 점점 아파도 말하지 않았다. 열이 나도 배가 아파도 괜찮아라고만 했다. 나는 그게 강해진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다.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아직 앉아? 민수는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조금만 더 하면. 나는 시계를 가리켰다. 내일 학교 안 가? 잠도 공부야.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돌아봤다. 나 요즘 좀 힘들어. 그 말은 아이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구조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그걸 신호로 받지 않았다. 누가 안 힘들어? 엄마는 안 힘든 줄 알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수는 힘들다는 말을 완전히 접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나는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거기 가면 딴 생각 못해. 민수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집에서 다니면 안 돼? 나는 웃었다. 왜? 엄마가 불편해? 그 질문은 대답을 허락하지 않았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기숙사에 보내던 날 아이는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엄마는 널 믿어. 실망시키지 마. 그 말이 응원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걸 아이는 알고 있었을까? 기숙사 생활은 민수를 빠르게 마르게 했다. 전화 통화는 짧아졌고 목소리는 건조해졌다. 밥은 먹었어. 공부는? 응. 그 대답들이 너무 순조로워서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중간고사 성적표가 왔을 때 상위 5% 예전 같았으면 박수칠 성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조금만 더 올릴 수 있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민수는 알겠어. 라고 답했다. 그 말 속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아이가 체육 시간에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민수는 링거를 맞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와 민수에게 말했다. 이번 시험 끝나면 조금 쉬자.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있을 텐데도. 그날 밤 민수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하지 못했다. 잘하고 있다는 말은 다음 성적표를 조건으로 해야 했으니까. 그때 나는 몰랐다.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증명이 끝이 없는 시험이라는 걸.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민수는 수도권에 이름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나는 울었다. 그 눈물은 기쁨이기도 했고 안도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내가 옳았다는 확신이었다. 봐라. 엄마 말대로 하니까 되잖아. 민수는 웃었다.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때도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입학 준비는 모두 내가 했다. 기숙사 신청, 수강 신청, 교재 구매, 시간표까지. 민수는 옆에 앉아 고개만 끄덕였다. 이 수업은 들어야 해. 이 교수는 피해야 하고 동아리는 쓸데없는데 시간 쓰지 마. 민수는 물었다. 엄마, 나 뭐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걸 지금 알 필요 있어? 취업에 도움되는 게 중요한 거지. 대학에 들어가자. 민수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수업을 빠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전화하면 항상 기숙사 방에 있었다. 친구는? 있어. 누군데? 그냥. 나는 안심했다. 괜히 튀지 않아서 좋아. 쓸데없는 인간관계 안 만들어서 다행이야. 그게 고립이라는 걸. 나는 일부러 외면했다. 2학년 1학기 민수는 휴학을 말 꺼냈다. 전화기 너머로 아이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 같았다. 엄마, 학교가 너무 힘들어. 나는 바로 말했다.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 내려앉은 게 아니라 화가 났다. 그동안 뭐 했는데? 엄마가 다 해줬잖아.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책임 전가였다. 민수는 결국 휴학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조금만 버텨. 졸업하면 다 괜찮아져. 그 말은 미래로 미루는 마취제였다. 졸업이 다가오자 이번엔 취업이었다. 나는 채용 공고를 모았다. 이력서도 자기소개서도 내가 먼저 손을 댔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돼. 이건 인사팀이 싫어해. 민수는 키보드 앞에 앉아 내 말을 받아 적었다. 엄마, 이건 내가 쓴 글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말했다. 누가 썼는지가 중요해? 붙는 게 중요하지. 첫 불합격 메일이 왔을 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민수의 방에서 종종 불이 켜진 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열어보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었다. 왜 가만히 있어? 지원은 했어? 그 질문에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어느 날 밤 민수가 말했다. 엄마, 나 없으면 엄마는 괜찮아? 그 질문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몸부림이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너 때문에 사는 거야.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나는 그 표정을 보지 않았다. 민수는 점점 결정을 하지 못했다. 점심 메뉴도, 옷도, 병원 예약도, 엄마, 이거 어때? 엄마, 그건 어때? 나는 답해주면서 안심했다. 아직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엄마, 나 상담 받아볼까?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상담? 정신과?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다니면 취업에 불리해. 괜히 기록 남겨서 뭐 하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상담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그때 나는 몰랐다. 아이가 도움받을 마지막 기회를 내가 직접 막았다는 걸. 그리고 민수가 이미 혼자서는 아무 선택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민수는 결국 졸업 후에도 집으로 돌아왔다. 취업 준비를 더 하겠다는 이유였다.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 집에서 하면 되지.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그 말 속에는 안도와 만족이 섞여 있었다. 아이가 다시 내 관리 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집에서의 민수는 조용했다. 아침에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공고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수정했다. 하지만 얼마나 지원했는지, 어디에 지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다. 오늘은 몇 군데 넣었어? 왜 여긴 안 넣어? 이 회사는 수준이 안 맞아. 민수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해봐야 바뀌는 게 없다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 나는 생활비를 전부 부담했다. 밥, 집, 통신비, 교통비. 그게 엄마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자연스럽게 권한이 되었다. 돈 쓰는 건 엄마한테 말하고 써. 괜히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민수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로 요청했다. 그 모습이 어릴 때와 똑같아서 나는 이상하게 편안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엄마,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그 말에 나는 즉각 반대했다. 지금 그럴 때야? 취업 준비에 집중해야지. 그 말은 아이의 자립을 미루는 말이었다. 아니, 막는 말이었다. 민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취업 실패는 계속되었다. 매일 알림이 울릴 때마다 민수의 어깨는 조금씩 더 내려갔다. 나는 위로 대신 현실을 말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엄마 말 들은 애들이 끝까지 간다.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압박이 있었다. 여기까지 온 건 엄마 덕분이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 민수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친구 연락도 끊겼다. 나는 그게 집중의 결과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괜히 사람 만나서 흔들리지 않는 게 좋아. 하지만 사실은 민수가 밖에 나갈 이유를 잃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처음이었다. 어디 갔다 왔어? 민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말했다. 그냥 선배랑. 그 말에 내 속에서 불안이 확 올라왔다. 누구 선배?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술을 마셔? 질문이 연달아 쏟아졌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해. 그 사과에 나는 화를 냈다. 미안할 짓을 왜 해?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그날 이후 민수는 다시 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가 말했다. 엄마, 나 독립하면 안 될까? 그 말은 조심스러웠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는 웃었다. 지금 무슨 돈으로? 웃음이었지만 칼날이었다. 엄마가 다 해주고 있는데 굳이 나가서 고생할 필요 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폭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다. 그래,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내가 잡아줘야 해. 그 생각이 사랑이라고 나는 믿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민수의 미래를 나의 노후와 같은 선상에 놓기 시작했다. 너 취직하면 엄마도 좀 편해지겠지.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그 말은 함께 하자는 말이었지만 실상은 묶어두겠다는 선언이었다. 민수는 점점 표정이 없어졌다. 웃지도 화내지도 울지도 않았다.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 민수에게 내가 말했다. 너 요즘 너무 늘어진 거 아니야? 그 말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숨 좀 쉬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듣지 않았다. 그때 나는 몰랐다. 아이가 이미 삶을 버티는 게 아니라 탈출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내 사랑이 이 집을 감옥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걸. 그날은 아주 평범한 저녁이었다. 밥을 먹고 TV를 켜고 나는 내일 장을 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이번에 합격한 회사 있어. 그 말에 나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어디? 연봉은? 정규직이야?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중소기업이야. 연봉은 높진 않은데 그래도 나 혼자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말의 핵심은 회사도 연봉도 아니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 한 문장이었다. 나는 웃었다. 정확히 말하면 웃으려고 했다. 그런데 왜가? 그 스펙으로?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엄마, 나 그냥 일해보고 싶어.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아니, 부서진 줄 알았다. 사실은 드러난 거였다. 그럼 엄마는 뭐가 돼?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다. 엄마가 여기까지 널 키운 건 뭐였는데?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학원비, 등록금, 생활비. 그게 다 장난이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내가 나가면 엄마는 어떻게? 그 말은 아이의 삶을
인질로 잡는 말이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건 내 인생이잖아. 그 순간 내가 들은 말은 이랬다. 엄마 인생을 버리겠다는 선언. 나는 말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그리고 말을 이었다. 대신 엄마 도움은 없어. 그 말은 선택처럼 들렸지만 협박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저 애가 진짜 나갈까? 불안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수의 방 문을 열었다. 이력서 가져와.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나를 봤다. 왜? 엄마가 다시 봐줄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결정한 거야. 그 말에 내 손이 탁 하고 책상을 쳤다. 내가 뭘 결정해? 내가 지금까지 결정한 게 뭐 있어? 그 말은 아이의 전 생애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나 이사 알아봤어. 보증금은 적지만 그 말에 내 시야가 순간 흐려졌다. 너 지금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나는 소리쳤다. 민수는 울지 않았다. 그게 나를 더 자극했다. 그 회사 가면 1년도 못 버틸 거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애가 그 말 하나하나가 칼처럼 아이에게 꽂혔다. 그래도 가보고 싶어. 민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을 바꿨다. 차갑게 알아서 해. 밥도 내가 해. 생활비도 끊었다. 카드도 회수했다. 그 모든 걸 훈육이라고 불렀다. 며칠 후 민수는 눈에 띄게 마르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을 설치는 게 보였다. 나는 모른 척했다. 아니, 알고도 외면했다. 이번엔 내가 지지 않겠다. 어느 밤 민수가 말했다. 엄마, 나 무서워. 그 말은 항복이었다. 나는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말했다. 무서우면 나가면 안 되지.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다. 그때 나는 몰랐다. 아이가 도망치려던 게 집이 아니라 나였다는 걸. 그리고 내가 그 마지막 문을 스스로 잠갔다는 걸. 민수가 집을 나간 건 아무 예고도 없는 새벽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나는 듣지 못했다. 아니, 들었어도 듣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아침이 되어 거실이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노트북 켜는 소리,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을 시간이었다. 방문을 열어보니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문장이 끝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엄마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날 나는 하루 종일 전화기를 쥐고 있었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친척들이 알았다. 요즘 애들 다 그래.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 말들이 내 귀에는
위로처럼 들렸다. 그래, 문제는 요즘 애들이지. 나는 할 만큼 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짧은 문자였다. 일은 시작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그게 그 아이의 방식이라는 걸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주변에 말했다. 요즘 애들은 부모 고생은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돌아오겠죠. 그 말 속에는 기다림보다 확신이 있었다. 결국 나 없이는 안 돼. 하지만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다.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줄어들었다. 나는 점점 더 이야기를 바꿨다. 내가 너무 잘해준 게 문제였나 봐. 애가 독립을 너무 일찍 해서 그 말들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민수 또래의 아이를 봤다. 웃으며 부모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그 아픔을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 그래도 나는 나쁜 엄마는 아니야. 몇 달 후 민수가 집에 왔다. 아니, 들렀다. 문 앞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이것 좀 찾으러 왔어.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조금 말랐고 조금 단단해져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밥은 먹고 가. 내가 말하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 거절이 이상하게 아프게 느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는 말했다. 엄마가 너 위해서 한 거야.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설명이었고 변명이었다. 민수는 나를 보며 말했다. 알아. 그 짧은 대답이 더 잔인했다. 그래도 나는 숨이 막혔어. 그 말에 내가 할 말은 없었다. 아니,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민수는 서류를 챙겨 문으로 향했다. 나도 모르게 물었다. 그래도 엄마는 잘못한 거 없지? 그 질문은 마지막 방어였다. 민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엄마는 항상 옳다고 믿었잖아. 그 말은 대답이 아니었다. 문이 닫히고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날 밤 나는 민수 방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릴 적 그림 그리던 흔적도 없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조금만 덜 했으면. 하지만 그 생각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곧바로 이 말이 떠올랐다. 그래도 나는 좋은 엄마였어.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도 말한다. 자식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 그 말이 사랑인지 폭력인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그 질문을 피한다.